속에 사라진 택시. 1993년 7월 5일 밤. 동관시는 굵은 빗줄기를 맞고 있었다. 도심의 네온사인은 빗물에 번져 흐릿한 빛을 냈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택시기사 자올은 밤샘 운행으로 지쳐 있었다. 그는 연신 하품을 하며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 검은색 우산을 든 채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어둠 속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외곽으로 갑시다.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로.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몸이 건조했다. 자오 기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손님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계기판의 시계를 힐끗 보았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 이 손님만 태우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빗방울이 차창을 세차게 때렸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다. 도시의 불빛은 점차 사라지고 창밖은 온통 어두운 숲과 텅 빈 들판뿐이었다. 이따금씩 번개가 번쩍이며 기괴한 나무 그림자를 비추었다.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자오 기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남자를 훔쳐보려 했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공장지대에 도착하자 남자는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자오 기사는 차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요금을 받으려 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그의 목에 감겼다. 이 돈은 내가 가져가야겠어. 남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사리가 서려 있었다. 자오 기사는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억눌렸다. 땀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은 엄청났다. 점차 의식이 희미해지며 그의 눈앞에는 아내와 어린 딸의 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자오 기사의 아내는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음 뿐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한 도시를 공포에 몰아넣을 연쇄 살인 사건의 서막이었다. 경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라진 택시와 기사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리치나무 숲속의 차가운 시신. 동관시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은 자오 기사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블랙박스는 꺼져 리치나무 숲에서 썩은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동물의 사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넝쿨과 잡초에 뒤덮인 채 묶여있는 사람의 시신이 있었다. 농부는 경악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숨을 죽였다. 시신은 자오 기사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의 손과 발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운명을 믿지 못했다는 듯이.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 밧줄, 청테이프, 철사 등 모든 도구들은 흔히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땅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유의미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리치나무 숲은 인적이 드물고 으슥하여 범행 장소라기보다는 시신 유기 장소로 보였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고 노련한 자임이 분명했다.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범인은 돈을 빼앗고도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그의 택시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경찰들은 이 사건이 동관시에서 처음 발생한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연쇄살인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비극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공포의 서막이었다. 심천의 유령들 자오기사의 시신이 발견되자 동관경찰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해했고 곧 더 충격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몇 달 전 심천에서 이미 2번이나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택시 기사였고 교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택시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동관경찰과 심천경찰은 즉시 공조수사에 나섰다. 심천경찰은 이미 미완성된 지문 몇 개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열악한 과학기술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그 지문들은 미스터리한 퍼즐 조각처럼 보였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한 범인의 소행일까?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유사범죄일까? 심천의 한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피해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며 범인이 어떻게 택시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왜 모든 범행이 교살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했다. 그는 범인이 힘이 센 남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범행이 며칠간 사건은 우연일 수 있지만 3번의 연쇄살인은 치밀한 계획과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건이 넘는 유사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일반 택시기사가 아니었다. 재무국 운전기사, 회사 임원, 심지어는 현 공안부 구국장의 아들까지 있었다. 강탈당한 차량도 대중적인 택시부터 고급 아우디 차량까지 다양했다. 범행의 규모와 잔인함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범인들은 어떻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경계심이 강한 그들의 차에 올라탈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은 경찰의 수사를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다. 동관과 심천의 모든 경찰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범인이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범인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람들의 공포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도시 전체에 유령이 출몰하는 듯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먹잇감의 변화. 연쇄살인 사건은 동관과 심천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다. 경찰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시민들은 밤늦게 외출을 꺼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범인들은 대담해졌고 그들의 먹잇감은 점차 상위 계층으로 옮겨갔다. 1993년 8월 17일 심천 재무국 운전기사가 검은색 아우디 차량과 함께 사라졌다. 그는 그날 아침 국장을 공항에 모셔다 준 후 국장의 아내를 마중 나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은 고속도로 옆 더러운 우물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끔찍한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 달 뒤 또 다른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한 대형 회사의 부총경리 천 씨가 실종되었다. 그는 파트너를 만나러 가기 전 차가 더러워 세차를 하러 갔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시신은 보름 후에 한적한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택시기사 사건과는 달리
이들은 모두 고급 차량을 운전하거나 소유하고 있었다. 범인들은 어떻게 경계심이 강한 그들에게 접근했을까?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전과 달라진 것일까?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무시무시한 도전이었다. 경찰이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 같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대담해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잔인한 행위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어떤 특정 장소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적이 드문 한적한 도로와 고급 호텔 인근이었다. 범인들은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들의 가장 약한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이 미스터리한 퍼즐의 조각들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음모와 연관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맹렬한 야수처럼 범인을 쫓기 시작했다. 먹잇감의 몰락 공안부 두국장의 아들, 재무국 운전기사, 그리고 대형회사 부총경리. 이들의 실종과 죽음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의 가장 견고한 방패를 무너뜨렸다. 경찰은 패닉에 빠졌고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다. 1993년 8월, 재무국 운전기사가 검은색 아우디와 함께 사라졌다. 그는 그날따라 들뜬 모습이었다. 두국장의 아내를 마중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은 고속도로 옆 버려진 우물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몸은 투폐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경찰은 그의 시신을 인양하며 그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한 달 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 부총경리 천 씨는 평소처럼 세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그날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의 시신은 보름기 외곽의 한적한 숲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끔찍하게 교살당했고 그의 손은 무언가를 잡으려 몸부림친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의 셔츠는 찢어져 있었고 바지 주머니는 뒤집혀 있었다. 모든 소지품이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이 이전의 택시 강도 살인 사건과 동일한 범인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은 더욱 치밀해졌고 피해자는 더욱 중요 인물들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었다. 범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듯 그들의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렸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유인했을까? 수사팀은 수많은 질문에 직면했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경찰청장은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범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한 도시의 평화를 파괴하는 거대한 공포의 물결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미인계의 비밀이 밝혀지다. 1994년 6월 5일 한 남자가 동관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는 공항과 시내를 오가는 택시기사 자오 씨였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어젯밤 11시쯤 공항에서 시내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2명의 젊은 여자가 손을 흔들더군요. 그들은 아주 예뻤고 옷차림도 눈에 띄게 야했어요.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들을 태웠습니다. 자오 기사는 그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난감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한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돈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서비스 해드릴게요. 자오 기사는 속으로 혀를 찼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들에게 돈이 없으면 그냥 내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들이 차에서 내린 후 자오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길가에 서서 다른 차를 잡고 있었다. 이 순간 자오 기사는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을 떠올렸다. 그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이야기는 경찰에게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춰주었다. 미인계. 그들은 미인계를 사용하고 있었어. 수사팀장은 탁자를 치며 외쳤다. 범인들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미끼로 이용해 경계심이 강한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 방식이라면 직장인부터 사업가, 심지어 공무원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다. 경찰은 즉시 이 여성들을 수배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조직된 범죄 집단의 소행임을 깨달았다. 이들의 다음 범행을 막기 위해 경찰은 대규모 함정 수사를 계획했다. 도시 전체에 비밀 요원들이 투입되었고 범인을 잡기 위한 촘촘한 그물망이 드리워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쌌다. 숨막히는 추격전. 자오 기사의 증언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었다. 그것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들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한 남성 사업가가 경찰서를 찾아와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한 여성을 차에 태워주었는데 그 여성이 자신을 유혹하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여자는 잠시만요, 콘돔을 가져올게요. 라고 말하며 방을 나갔다. 사업가는 문득 최근의 연쇄 실종 사건들이 떠올랐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때 그는 여자가 현관문을 열어둔 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주변에 숨어있던 건장한 청년들이 튀어나와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사업가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자신의 차에 몸을 던졌다. 간신히 시동을 걸고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팔에는 몽둥이에 맞은 끔찍한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두 명의 생존자가 전한 범인들의 묘사는 달랐지만 경찰은 이 사건들이 하나의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 범죄 조직에는 적어도 3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범행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범죄의 핵심이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함정 수사를 계획했다. 도시의 주요 도로와 외곽 지역에 비밀 요원들이 배치되었고 평범한 시민들로 위장한 경찰들이 순찰을 시작했다. 그들은 범인들이 사용하는 미인계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러 미끼 차량을 운전하며 범인들의 접근을 기다렸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모든 경찰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무전기는 언제든 범인의 등장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체스판이 된 듯했고 경찰은 범인들과의 마지막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함정의 그물망. 6월 26일. 도시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경찰은 공항 주변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다. 이곳은 범인들이 주로 미끼를 던지는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잠복 형사들은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한 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오후 늦은 시간, 한 여성이 공항 출구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그녀는 짧은 치마와 몸에 달라붙는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묘하게 시선을 끌었지만 그녀는 택시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개인 차량들만 골라 손을 흔들. 이 순간 잠복 중이던 형사들의 무전기가 일제히 울렸다. 목표물 포착, 추적을 시작한다. 경찰 차량들은 교묘하게 일반 차량들 사이에 섞여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목표 차량이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적한 국도에 접어들자 경찰은 사전에 계획된 검문소를 설치했다.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이다. 양손 머리 위로 올려. 운전자는 당황했고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들은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했다. 그녀의 이름은 유이샹. 그녀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처음에는 유이샹이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녀가 자백하면 형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결국 유이샹은 무너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미끼 역할을 했을 뿐이며 자신을 이 범죄에 끌어들인 주범은 장 샤오젠이라는 남성이라고 말했다. 류이샹의 자백은 경찰에게 엄청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범인들의 아지트와 그들의 범행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특공대를 편성하여 범인들의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에는 10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젊었고 순진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었다. 드러난 진실, 숨겨진 얼굴. 경찰서 취조실. 주범 장 샤오제는 차가운 조명 아래 앉아 있었다. 그의 외모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이었다. 겉모습만 봐서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 살인마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눈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던 장 샤오제는 동료들의 자백과 류이샹의 진술이 이어지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평범한 청년들이 어떻게 끔찍한 괴물로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이었다. 우리들은 모두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땀 흘려 일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젊은데 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1993년 3월, 장 샤오젠과 그의 친구들은 술에 취한 채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다. 겁을 먹었습니다. 일이 커질까봐.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팔았죠. 생각보다 돈이 많이 생기더군요. 그는 덤덤하게 첫 번째 살인을 고백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4명의 남자가 외진 곳에서 택시를 잡으려 하자 기사는 의심을 품고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 순간 장 샤오제는 기지를 발휘했다. 남자들끼리 있으면 의심을 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인 유이샹을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돈을 주겠다니까 넘어오더군요. 그리고 다른 애들의 여자친구들도 하나둘씩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경악스러웠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인간성을 버렸다.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유인하고 그들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들에게 피해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도구, 먹잇감에 불과했다. 장샤오제는 신문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최고거든요. 그의 말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이 젊은이들은 사회의 어두운 면에 물들어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을 드러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비극이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섬뜩한 경고였다. 사형수들의 마지막 날 시간이 흘러 범인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동관시 법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민들은 이 잔혹한 범죄자들의 최후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법정에는 엄숙한 침묵이 흘렀다. 증거는 명확했고 피고인들의 자백은 그들의 죄를 명백히 했다. 16명의 피고 중 류이샹을 제외한 15명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형 집행일,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15명의 사형수들은 각각의 호송 차량에 실려 마지막 길을 향했다. 그들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그들의 이름과 죄명이 적힌 판말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젊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장샤오젠이 겨우 23세였고 가장 어린 공범은 19세에 불과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공포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체념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사람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것일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다. 단 한 발의 총성으로 그들의 젊은 삶은 막을 내렸다. 그들의 피는 차가운 땅 위에 흩뿌려졌고 그들의 영혼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범인들의 처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었다.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그들을 괴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회의 빈부격차,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윤리의식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끔찍한 비극을 낳았다. 류이샹은 감옥에서 20년의 형기를 살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가 미끼로 유혹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그녀의 꿈속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한때 번영했던 도시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였다.